솔직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레디? 올셋 NHCA 자산운용.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해외 인턴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부와 또 고용노동부 각각 3개로 프로젝트 그리고 K-무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잡음이 들려옵니다. 날마다 10시간 이상 접시만 닦았다는 사례처럼 계약 조건과 다른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지만 관련 기관의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정준영 청년 유니언 정책국장 연결해서 해외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책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말이에요. 이 국내 일자리가 워낙 열악하니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라 이렇게 시작한 게 세계로 프로젝트하고 K-무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세계로 프로젝트하고 K-무브 이게 각각 주관사가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인데 그렇다면은 일자리도 이렇게 그 제공해주는 일자리의 성격이나 종류가 다른 겁니까? 일단은 업종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무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채용을 목적으로 해외 업체와 이제 구직자를 매칭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세계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방점이 찍혀서 실무 경험을 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해외 취업 역량을 이제 실제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해서 매년 2,500명 정도씩 학생들을 보내왔고요. 2014년까지 해서 15,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각국 캐나다,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로 청년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중동에도 4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가서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참여했더라고요. 근데 이 해외 인턴 프로그램은 물론 돈은 다 정부에서 대주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비행기 값이라든지 지원 금액이 있지만, 그런 지원이 있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해외로 나가서는 실제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캐나다, 미국은 그렇다고 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프랑스로 간다 그러면 프랑스어를 해야 될 거고 독일을 간다 그러면 독일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준비된 학생들만 젊은이들만 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사업 취지상 이렇게 학생들 준비시켜서 보낸다라는, 그런 측면이 또 존재하는데, 사전교육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실제로 지금 들어오는 사례들을 보면은, 정해져 있는 교육 시간에 훨씬 못 미치게 언어 교육을 받고 나가다 보니까, 사실 언어상의 문제로 또 청년들이 취약한 상태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한 일간지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홍콩점에 인턴으로 취업했지만 매일 10시간 넘게 접시만 닦았다. 애초 고용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언어에서 파생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로만 봐도 홍콩뿐만이 아니라 뭐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하게 외식업체에 취직을 해서 사실은 애초에 약속된 고용 조건은 주 일주일에 이틀 휴무를 하고 일주일에 40시간 근무가 보통의 전일제 근로 형태로 이제 하루 8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시간이 넘게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게 되고 쉬는 날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애초에 약속된 고용 조건과 다르게 일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보내고 나가지고요, 정부가. 네. 이 젊은이들을 인턴으로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계약 조건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애초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사실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청년들이 이제 교육생 신분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저임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조건이고 이윤을 절감하려는 유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강력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령 노동 환경이나 업무나 교육의 내용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에 관련해서까지 사실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생활도 생활이지만은 이 보낼 때의 계약 조건과 맞는 계약인가는 확실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해외 인턴 보냈더니 그릇 닦더라 이런 비판 기사를 쓰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처음부터 쉽게 되는 일은 없다. 이러면서 도전 정신을 강조했는데 도전 정신이 있어야죠. 예, 그죠? 근데 도전 정신도 계약하고 다른 거를 묵묵히 참는 것이 도전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해외로 인턴을 나갈 정도의 청년이면 이미 충분히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인데 사실은 제대로 된 교육은커녕 사실 불법적인 비인간적 노동에 사실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참으라고 말하는 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는 좀 책임을 방기하는 좀 부적절한 언사인 것 같아요. 사실 청년들이 이런 인턴 프로그램에서부터 그러니까 출발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접시 계속 닦다 보면 그럼 나아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인턴으로 나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어쨌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계약 조건과 다른 노동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현지의 노동 관련 부처에 항의를 하거나 거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게 어쨌든 해외 인턴 프로그램은 시간을 꽉 채워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돌아와야 경력이 인정되고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부당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또 이게 인턴 제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생이라는 신분이 강조되다 보면은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또 그런 해석이 가능해져서 노동법의 이제 보호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일자리 개척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중동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직장이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제가 이제 또래로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중동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이제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좀 참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계속 자리 잡고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 정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예? 이 사전 교육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언어 측면 같은 경우에. 네. 그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보냈으니까 해줘야 된다. 이걸로 요약이 네.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추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일단은 사실 이 가운데 대학의 책임을 꼭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이요? 네네. 예. 이 해외 인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사실 성과 관리 측면에서 이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그냥 참으라라고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교수님들의 입을 통해 듣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는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어 있어서 이 제도에서 대학의 책임을 꼭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대학의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네네. 대학도 대학의 추천에 의해서 그게 가는 건데, 그죠? 네네, 맞습니다. 대학도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일단 보내고 나면 기간을 채우고 돌아와야 대학 입장에서도 뭐 해외 취업률이든 참여율이든 이런 것들 성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 공감합니다. 때문에서라도 이제 그런 것이죠. 전체 대학이 다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수의 대학들이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계적 수치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예? 이 젊은이들의 미래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 네. 그 문제가 많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여쭙을 텐데. 네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예? 이거 네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기업도 뽑고 공공기관, 공사 같은 데도 뽑고 이런 모양인데, 예? 네네. 스펙을 보지 않고 경력직 같은 신입사원을 뽑겠다는 게 취지인데, 야,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 그런 이제 표준화된 것들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면 사실 뭐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 직무 능력 표준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청년들의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그만큼 직업 훈련을 시켜서 민간 일자리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청년들을 실제로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게 없다라면 사실 지금 청년들이 뭐 인턴이라는 뭐 스펙이나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을 그런 경력에 목매는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어떤 뭔가 써놓아야 될 걸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죠? 그렇죠. 그것까지도 이제 청년들에겐 또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아니, 사실 입학사정관제 같은 거 실시하면서 뭐 다양한 뭐 능력을 가진 수험생들을 뽑겠다라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이것도 스펙 쌓을 수 있는 학생들한테 유리해지는 것이 사실 입시의 현실인데,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문제도 전 사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열정페이 논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예.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뭐 패션업계 그 인턴 견습 문제로 올해부터 해서 또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실제로 인턴에 참여했던 청년들 한 23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예. 아예 이제 급여가 없는 경우, 무급인 경우가 저희 응답자의 한 22% 정도로 나왔고요. 급여가 있더라도 한 달에 6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턴이 분명히 교육이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경우가 65%, 그리고 인턴을 담당하는 직원, 보통은 사수라고 표현을 하죠. 예. 사수가 아예 없는 경우가 또 35%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사실 명목상으로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저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을 핑계로 한 헐값 노동, 청년들이 사실 이 열정과 노동을 착취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패션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미용실 스텝이라고 하죠. 디자이너가 되기까지의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예. 교육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계속 당분간 좋아지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네.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에 어쨌든 대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떡하겠어요. 살아남아야죠. 저도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갖고 있는 아버지로서 네, 네. 저도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하지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문제점 잘 지적해 주시고요. 시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네. 돕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유니온의 정준현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볼 순서죠.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류현진 선수 어깨 부상이 어제 심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우리가 했는데 네. 심각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다행스럽습니다. 네, 뭐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요. 이런 소식도 좀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왼쪽 어깨를 그저께 이제 캐치볼을 하다가 통증을 느껴서 훈련을 중단을 했고 어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 결과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아하. 네, 미국 언론을 통해서 LA 다저스 팀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예. 큰 이상은 없다. 2012년 다저스에 처음 입단할 때하고 어깨 구조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는 뼈가 잘못되거나 뭐 인대가 잘못되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근육통이 아니면 근육에 뭐 염증이 생겼거나 해서 그런 쪽이 약간 심각해서 통증을 느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예상한 대로 다저스가 유현진을 무리시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도도들을 좀 이렇게 합해서 좀 알아보면은 한 2주 내지 3주 정도는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고요. 예, 돈 매티니 감독이 이번 개막 이제 4월 둘째 주에 메이저리그 개막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한 달 정도는 4선발 체제를 유지하거나 예. 아니면 조 윌랜드라는 투수가 있는데요. 그 투수를 유현진 선수 대신 쓰거나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유현진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앞으로 한 2, 3주 동안 몸을 빨리 추스려야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고 또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말이에요. 굉장히 요새 좀 힘든 모양이에요. 오늘도 삼진 2개 당하고 시범 경기 5경기 연속적으로 안타가 없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이 좀 되는데요. 예. 방망이가 너무 많이 식었습니다. 오늘 피츠버그가 강정호 선수가 8번 타자 2루수로 이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경기를 다 소화했거든요. 예. 네, 타석에 4번 들어섰습니다. 근데 모두 다 안타가 없었습니다. 예. 첫 타석에서는 좌익스 플라이, 두 번째 타석에서는 파울티 삼진, 그리고 세 번째 타석에서도 역시 공 3개 만에 스탠딩 삼진. 그러니까 공을 바라보고 스윙 한번 못 해보고 삼진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9회에는 좌익스 플라이 아웃 이렇게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삼진도 2개고 최근에 삼진이 좀 많아지고 있고 3구 삼진도 좀 심심치 않게 당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투스트라이크를 잡게 되면은 보통 공을 하나 빼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야구는 바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수의 성향에 대한 파악도 강정호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지적이 나오는 게 강정호가 타격을 할 때 한쪽 발, 앞쪽 발을 들면서 타격을 해요. 예. 그래서 이 타격은 변화구는 적응을 잘 하는데 직구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 때리기 어려울 거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약간 직구에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수비 실책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 그동안 못했을 때는 뭐 대타로 나오거나 잠깐 나왔다 들어가거나 하니까 감각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어제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9이닝을 모두 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도 좀 안정적으로 했어야 되고 안타도 조금 오래간만에 쳤어야 되고 하는데 안타도 못 치고 있고 지금 타율이 시범 경기 타율이 1할 1푼 1리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초반에 뭐 홈런도 치고 하고 나서 이후에 9경기에서 23타수 1안타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격면에서 수비는 사실 뭐 경쟁자들에 비해서 앞선다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방망이는 잘했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방망이가 조금 아마 권위도 좀 조급한 것 같고요. 그럼 시범 경기가 다 끝나가는데 방망이도 많이 식은 상태라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외국 선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강화됐어요? 네, 옛날에는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가려고 하면은 취업 허가서를 받아야 됐거든요. 예. 그 조건이 FIFA 랭킹 75위 안에 들어야 된다. 아하. 70위 안에 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선수들이 그 랭킹에 맞게 이제 A매치, 국가대표 경기를 어느 정도 소화해야 된다라고 그 규정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 FIFA 랭킹을 70위가 아니라 50위까지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50위 바깥의 나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 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순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56위거든요, 지금. 예.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상태로 하면 프리미어리그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 문이 아주 좁아진 거고요. 예. 그리고 뛰고 있는 선수들도 취업 허가서를 갱신을 할 때 이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영국 보도를 보면 외국에 쓰이고 있는 선수 중에 프리미어리그에 쓰이고 있는 외국인 선수 중에 33%,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꼴이 나중에 취업 허가서 받을 때 제한을 좀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요즘에는 밤이 돼도 대낮처럼 환하죠. 화려한 인공조명이 곳곳에서 불을 밝히기 때문인데, 그런데요, 이처럼 이 사람과 자연생명체에 피해를 주는 필요 이상의 인공빛을 빛공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다음 달부터 조명을 규제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행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조명학회 회장이자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시죠. 김정태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이게 일단 어떤 겁니까? 저는 이게 공해라고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예. 무뎌가지고 그런가 봐요. 예. 네.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인공조명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유익한 문명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가로등과 보안 등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또 경관 조명은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주고요. 예. 또 광고 조명은 도시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등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또 필요 이상으로 옥외 조명을 밝게 하거나 또 불필요한 공간까지 조명을 비추게 되면서 우리 인체와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조명의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는 국제 다크스카이 협회에서는 인공조명의 부정적인 영향을 총괄하여 빛공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크스카이 협회라는 것도 있네요. 네. 어두운 밤하늘 협회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밤에는 어두워야 된다고 보고요. 낮에는 밝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치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라는 거는 어둡고 밝은 데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안전은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안전은 기본으로 한다. 자, 일단은 말이에요.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이 빛공해 때문에 일어나는 것.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 가지로 요약하게 되면요. 첫째는 우리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의 빛공해 민원이 1,570만 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 약 90%인 1,392건이 창으로 들어오는 밝은 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수면장애 민원이었습니다. 예. 또 작년에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이은일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빛공해가 심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빛공해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유병암 발병률이 우리나라의 경우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두 번째는 동식물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를 들면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농촌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90% 이상이 바로 이 민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그 조명을 하늘 쪽으로 이렇게 상향음을 발생해서 하늘이 너무 밝아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밤하늘의 고유한 그 다크스카이를 볼 수 없고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정서적인 측면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광고 조명과 장식 조명을 너무 지나치게 밝게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보이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조명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공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에 서울시에서 빛공해가 심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약 한 300개 지역의 표준지를 측정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40%가 예. 빛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예. 결국 서울시는 빛공해가 좀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제하겠다 이거죠, 지금 서울시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겁니까? 규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이 인공조명을 국토용에 관한 용도 지역에 따라 4개의 조명 환경 관리구로 일단 지정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녹지 지역은 1종, 또 뭐 주거 지역은 3종, 상업 지역은 4종 등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4대종으로 지정된 지역에 3가지 조명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같은 우리 주민의 안전 예. 관련된 공간 조명을 충분히 확보하는 거고, 이건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5개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광고 조명. 예. 세 번째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들이 미관하고 관련된 장식 조명. 그러니까 광고 조명, 장식 조명은 좀 지나친 거를 규제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조명 환경 구역에서 3개의 조명을 대상으로 2개의 법에는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빛방사. 예를 들면 주거 창면에는 어느 정도 이하의 연직면 조도를 사용하라. 또 광고 조명과 장식 조명에는 어느 정도 이하의 발광면 시도를 사용하라. 이렇게 이렇게 2가지로 규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실효성 논란이 있는 모양이죠? 이게 부분적으로 실효성이 왜냐 그러면 이게 이 연직면 조도하고 발광면 시도가 국제 기준보다는 약간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용도 지역별 국토용이 선진국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높아서 예. 제1종, 2종 지역 같은 지역에도 그 근린생활시설의 광고 조명과 장식 조명이 예. 이미 많이 설치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예. 한순간에 규제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의 실효적인 문제인데 이 빛은 사람이 일정하게 수능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되어 있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너무 낮추지는 않습니다, 원래. 예. 그래서 2단계로 낮추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높여놨고 다음 단계는 국제 기준에 맞추지 않을까. 아마 5년쯤 후에는 국제 기준에 맞추지 예.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도 이런 규제가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 있다고 보고. 다 있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인체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생태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을 어쨌든 단계적으로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환경조명학회 회장이자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인 김정태 교수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명에 담으면 그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국제 뉴스 속에서 한국을 봅니다. 국제시장. 예, 국제 뉴스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얼마 전에 있었죠. 바로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불리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타계했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오늘 리콴유, 과연 그는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서 우리나라를 역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국제시장,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은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리콴유 전 총리죠. 네. 이 국가와 리더라는 측면에서 이게 참 떼기가 힘든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렇죠.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만큼, 지금 아들까지 총리라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싱가포르만큼 이 정도로 그 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정말 국부로 그리고 30년 동안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야말로 그 싱가포르의 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예가 없죠, 사실. 그래서 잠깐 좀 싱가포르 역사하고 결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싱가포르가 영국에서 독립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귀속된 게 63년이었습니다. 리콴유 전 총리는 이미 영국령의 싱가포르에서도 자치정부 총리를 역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귀속된 다음에도 주총리를 했죠. 근데 불과 2년 만에 그러니까 1965년이죠.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만큼 당시 싱가포르는 아무 내세울 게 없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섬이었던 거고 거기서 다시 총리로 부임한 리콴유 전 총리 이후로 1990년까지 약 무려 30년 동안을 이제 총리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정말 아무 자원도 없고 별 볼 일 없던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의 허브로 세계 금융의 그 주요 거점으로 그리고 동남아 물리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이룩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물론 리콴유 총리 그 65년 당시만 해도 400불에 불과했던 싱가포르의 국민 소득을 지금 5만 불 넘게로 끌어올린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는 그리고 탁월한 리더였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지도자가 부정적인 평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리콴유 전 총리가 남긴 어록 중에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마키아벨리가 옳다고 늘 믿어왔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제목인데 물론 인문학사에서 이제 저자로서의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좀 논외로 하고요. 일단 통치 스타일을 말할 때 흔히 우리가 마키아벨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을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사고를 일컫지 않습니까? 리콴유 전 총리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권위, 그다음에 억압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지지도 이끌어냈던 지도자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줘야 하는 것이 먹거리냐 아니면 자유냐 이렇게 양분론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제 주저함 없이 먹거리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리콴유 전 총리 옛날엔 이광효 전 총리라고 그랬는데 리콴유 전 총리 평가에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 이게 드물죠. 사실 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아시아의 3마리 용이다 이렇게 불리던 나라 한국, 대만, 싱가포르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 20세기 후반에 이제 물론 아주 후반에 와서입니다만은 다양한 지도자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또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이제 경제 성장 못지않게 정치적인 권리, 인권 이런 등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해온 반면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경제적 성장은 물론 아주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만은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은 국민 삶은 어떤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눈에 보면은
싱가포르 하면은 정말 길거리 담배꽁초 하나 없는 깨끗한 도시를 연상을 하면서 근데 동시에 담배꽁초만 버려도 아니면 길에 침만 뱉어도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는 나라로 인식이 돼 있거든요. 통계에 따르면은 싱가포르의 물론 이제 1인당 이건 공식 통계입니다만 GDP가 세계 8위 아닙니까? 반면에 국민 행복 지수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만 한때는 세계 최하의 수준으로 조사되기도 했었죠. 웃음이 없는 국민이다 이런 뭐 평까지 서구 사회에서는 지금 있는데 태형 벌칙이 있다는 거 이것도 너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관점에 따라서는 과연 21세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권적인 측면과 경제적 성장인 측면인데 네. 이 인권적인 측면. 근데 전 사실 이렇거든요. 지니 계수로 보면 싱가포르가 굉장히 넓어요. 커요. 네. 그렇다면 이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고 네.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과실이 특수 일부 층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과연 인권 문제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올바랐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방금 지니 계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전 1인당 평균을 내서 보는 어떤 그 1인당 국민 소득 말고 정말 부가 공평하게 모두에게 안겨졌는가 이 점을 보자면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경제 민주화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양분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먹거리냐 자유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이리관주 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도자보다는 국민이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는데 예. 이걸 한번 우리 보자면요. 지도자 중에서는 일단 첫 번째 카테고리가 국민이 사랑하는 지도자냐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지도자냐 아니면 국민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카테고리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지도자냐 아니면 국민이 먹여 살리는 지도자냐.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네 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가장 좋은 지도자상은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국민을 먹여 살리는 지도자겠죠. 예. 반면에 최악의 지도자는 국민이 두려워하면서 국민이 먹여 살리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얘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 리관유 총리 과연 어땠을까? 경제는 가져다 줬지만 국민이 무서워하는 지도 본인이 원했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최선의 정치가는 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선의 정치가는 됐었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싱가포르에 비하면 아직 국민 소득은 좀 많이 못 미치죠. 네, 못 미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민주화를 달성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싱가포르보다 훨씬 빈부의 격차는 우리가 적다라가 얘기했을 때는 어디가 낫느냐. 그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당연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사드 문제. 이 사드 문제와 함께한 정말 한 주간이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같이 나오는 얘기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미국, 중국 간의 기싸움이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예. 이제는 기싸움이 한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팔씨름에서도 처음에 가운데서 버틸 때는 잘 예측을 못하는데 한쪽 넘어가면은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영국의 전격적인 참여 결정이 나오면서 대세가 중국이 원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외신들은 호주, 한국도 AIIB에 참여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아. 참 이 보면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격세지감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놓고 외신들이 지금 세계 경제 권력이 바뀌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중국의 힘을 보여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변화를 보면은 뭐 우리 브레튼 우즈로 하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듣네요. 브레튼 우즈 체계. 참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이 달러 제국의 시대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미국의 외교협회의 사이트에 보면은 이런 새로운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사건을 베이징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배경의 한편에는 물론 중국의 힘도 크지만 네. 미국의 어떤 패착도 있다. 네. 그죠?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보면은요. 예. 변화하는 시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우리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좀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최근 몇 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브릭스 신흥 국가들 특히 이제 중국이죠. 특히 중국의 가파른 성장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 지속적으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들 신흥 경제 강국들이 한편에 있어야 된다. 한편에 묶어둘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당근을 제시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IMF라든가 월드뱅크, 그러니까 세계은행, 여기서 이제 이들 신흥 국가들에게 지분을 더 내주는, 그러니까 이른바 지배구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근데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의회가 이거는 미국의 모욕이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안에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결국 이들 신흥 국가들, 이 IMF, 세계은행 등을 믿을 수는 없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만든 게 결국 미국 의회인 거죠. 예. 한마디로 미국 보수 진영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 근시안적인 생각이 결국 미국이 더 빠른 속도로 기득권을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결과물이 바로 이제 AIIB,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적어도 다른 것 말고 금융 권력 차원에서는 이 한국마저도 같은 편으로 묶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AIIB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외신들이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발표는 안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외신들이 어떻게 그러냐면요. 예. 사실 돈 앞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돈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유럽의 미국 국가들, 미국 동맹 국가들 보면은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그냥 중국이 거부권 안 하겠다. AIIB에서 최근에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합류를 했거든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바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예. 한국에서 보면은 이게 아까도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한마디로 무전략이 전략 아닌가. 일단 아직 결정된 거 없다, 가만히 있겠다. 이게 참 이게 전략이라는 것이 외신들도 이러다가 타이밍 놓친다. 이런 사실들 좀 계속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어차피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 다른 거 말고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이 제일 좋은 타이밍은 이미 놓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앞으로 너무 심하게 실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 프랑스 얘기 잠깐만 해보죠. 지방선거 있었죠. 네네, 프랑스. 있습니다. 예. 지난 일요일이었는데요. 그 현 집권당의 사회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건 예상은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전 대통령이었죠. 사르코지 대통령이 다시 정치 무대에 복귀해서, 이끌었던 우파가, 예상외로 굉장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리고 극우 정당이 1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었는데, 이제 2위를 차지하는 날이었는데. 국민전선, 르펜. 네, 르펜. 거기도 진짜. 이제 아버지에서 딸까지 지금 총수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요, 같은 날 스페인에서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전국 규모가 아니라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회당이 1위를 하고 우파인 국민당이 2위를 했는데요. 예. 그것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여기서는 극좌입니다. 또 아까는 프랑스는 극우였는데, 예. 극좌 정당인 포데모스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3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극심한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로 허덕이는 유럽 국민들이 이제 다른 대안을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 프랑스는 극우 세력으로, 스페인은 극좌 세력으로 국민들이 지금 호응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참.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IS 격투 임무로 뛴 파병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캐나다가 IS 격퇴를 위한 공습을 해서 이제 파병을 결정하기로 이제 했었죠. 작년 10월이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1년을 연장하기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이제 테러도 한번 당했습니다만은 노선을 분명히 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는 투표를 안 해도 되는데 하나가 된다는 그런 보여주기 위해서 투표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라크 말고 시리아 영토로도 공습을 한다고 하거든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첫 나토 가입국가 중에서는 첫 시리아 공습을 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캐나다가.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시장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쥐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도 아이답게 내일도 자유롭게 래퍼키즈.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신율의 출발새 아침 벌써 2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날씨 그다지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쌀쌀하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에 날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데요. 우리 정치권 그리고 경제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봄은 언제 올지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